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사연입니다. 한 프랑스 여성이 여행 중 허리를 다쳐서 한의원을 찾았다가 그곳에서 만난 한의사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처음엔 침과 부항 같은 한국 전통 치료법을 믿지 못했던 그녀가 어떻게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실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피아 씨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태어나 자란 소피아. 바넬 씨는 어려서부터 세계 여행을 꿈꾸던 평범한 프랑스 여성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국제문화를 전공하며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공부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선 아는 게 거의 없었다고 하죠. 많은 유럽 사람들이 그렇듯이 소피아 씨도 한국을 그저 일본이나 중국과 비슷한 동양 국가 중 하나로만 생각했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한국은 그녀의 여행 목록에 없었어요. 파리의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미래를 그릴 때 그녀는 자신이 훗날 한국에서 살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23살이 되던 해 여름, 소피아 씨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동아시아 배낭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시작해서 중국 베이징을 거쳐 마지막으로 한국 서울을 들르는 2주 일정이었죠. 사실 서울은 친구 한 명이 강력히 추천해서 마지못해 넣은 도시였어요. 그때만 해도 소피아 씨는 서울에서 뭘 보겠어? 이틀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타는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친절한 안내 방송,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이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을 때 소피아 씨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환하게 빛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거든요. 파리에서는 밤 10시면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고 혼자 거리를 걷는 게 조심스러운 시간인데 말이죠.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을 때는 점원들의 세심한 설명과 친절한 서비스에 감동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선 보기 드문 광경이었어요. 한국식 피부관리 방법을 설명해주는 점원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소피아 씨는 이 나라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틀 예정이었던 서울 여행은 어느새 일주일로 늘어났습니다. 친구들은 먼저 프랑스로 돌아갔지만 소피아 씨는 혼자 남아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었어요. 경복궁을 걸으며 한국의 역사를 느꼈고 인사동에서 전통찻집에 앉아 녹차를 마시며 한국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할머니들이 파는 따뜻한 호떡을 먹으며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그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어 갔죠. 특히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본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시민들, 그리고 길을 물으면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사람들까지. 프랑스로 돌아온 뒤에도 소피아 씨는 한국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파리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자꾸만 서울의 활기찬 거리가 떠올랐어요.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고 한국 음악을 듣기 시작했죠. 대학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책들을 빌려 읽으며 그녀는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발전을 이룬 나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이야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대학 4학년 때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지가 올라온 거예요. 여러 나라 중에서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가 포함되어 있었죠. 소피아 씨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하셨어요. 한국? 거긴 너무 멀잖아. 언어도 완전히 다르고. 유럽에 있는 대학으로 가면 안 될까? 하지만 소피아 씨의 열정을 보신 부모님은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녀가 얼마나 기뻤는지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다고 하네요. 29살이 된 소피아 씨는 2개의 큰 가방을 들고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6개월 동안 한국에서 공부하며 생활할 학생으로서 말이죠. 공항에서 나와 신촌에 있는 기숙사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숙사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소피아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여기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질 거야. 하지만 그때 그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울지를요. 한국 생활이 시작되고 2달이 흘렀습니다. 소피아 씨는 한국어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주말마다 서울 곳곳을 탐험하는 게 그녀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기숙사 룸메이트인 지혜 씨가 함께 등산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북한산 가볼래?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야. 정상에 오르면 서울 전체가 보여. 소피아 씨는 흔쾌히 동의했죠. 프랑스에도 산은 많지만 한국 사람들처럼 등산을 즐기는 문화는 없었거든요. 등산복을 갖춰 입고 산에 오르는 한국의 등산 문화가 신기하고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북한산 입구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오르는 모습에 소피아 씨는 놀랐어요. 프랑스 노인들은 이렇게 활동적이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며 등산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경사가 가파라지면서 숨이 차기 시작했죠. 하지만 중간중간 만나는 사람들의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파이팅! 조금만 더 가면 쉼터 나와요. 낯선 사람들이 건네는 따뜻한 응원에 소피아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올라갔습니다. 2시간쯤 올랐을까요?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바위가 많은 구간을 지나가던 중 소피아 씨는 발을 헛디뎠어요. 순간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했죠. 지혜 씨가 급히 달려왔고 주변에 있던 다른 등산객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다쳤어요? 사람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지만 소피아 씨는 허리에서 느껴지는 심한 통증 때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몸을 움직이려고 하면 허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쏘아 올랐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젊은 남성 등산객이 응급처치를 도와주었고 천천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걷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혜 씨와 몇몇 등산객들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산을 내려왔죠. 하산하는 내내 소피아 씨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소피아 씨가 힘겹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혜 씨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응급실 가기 전에 우리 집 근처 한의원 먼저 가볼래? 우리 아버지도 허리 다쳤을 때 거기서 치료받고 나았어. 서양 병원보다 훨씬 빨리 나을 수 있어. 소피아 씨는 당황했습니다. 한의원이라니요? 그녀는 침과 한약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은 없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동양의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침을 맞는다고 허리가 나아?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야? 속으로 의심이 들었지만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뭐든 해보고 싶었죠. 그래, 한번 가보자. 결국 소피아 씨는 지혜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신촌에 있는 작은 한의원으로 향했어요. 한의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독특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약초 냄새였죠. 벽면에는 한자로 쓰인 약재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서랍장들이 가득했습니다. 대기실에는 중년 여성 몇 분과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프랑스 병원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소피아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죠. 정말 이런 곳에서 치료를 받아도 괜찮을까? 하지만 이미 왔으니 일단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소피아 바넬 님하고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 씨의 부축을 받아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진료실 안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피아 씨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한의사였죠. 하얀 가운을 입고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던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수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의 침착하고 진지한 태도에 소피아 씨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등산하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어요. 너무 아파서. 영어로 설명하자 정민수 한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민수 한의사는 먼저 소피아 씨의 허리 상태를 꼼꼼히 진찰했습니다.
손으로 여러 부위를 눌러보며 통증의 정도를 확인했죠. 여기 누르면 아프시죠? 이쪽은요? 그의 손길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진찰을 마친 후 그는 설명했어요. 다행히 뼈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허리 근육과 인대가 손상되었네요. 침치료와 부항치료를 병행하면 빠르게 회복될 겁니다. 소피아 씨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 조금씩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민수 한의사는 소피아 씨에게 침대에 엎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허리 주변에 여러 경혈점에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 씨는 긴장했죠. 아플까? 하지만 의외로 침을 맞을 때 통증은 거의 없었어요. 약간의 따끔함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정민수 한의사는 침을 놓으며 계속 상태를 물었어요. 지금 어떠세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그의 세심한 배려에 소피아 씨는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침 치료가 끝난 후 정민수 한의사는 부항 치료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피아 씨는 부항이 뭔지 몰랐어요. 그가 유리컵 같은 것들을 꺼내더니 불을 붙이고 허리에 붙이기 시작했죠. 이게 뭐예요? 소피아 씨가 물었습니다. 부항이라고 해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어혈을 빼내는 전통치료법입니다. 조금 당기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아프진 않아요. 정민수 한의사의 설명을 듣고 소피아 씨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유리컵들이 피부에 달라붙자 정말로 당기는 느낌이 들었지만 생각보다 불편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시원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약 15분 정도 부항을 붙이고 있었을까요? 정민수 한의사가 조심스럽게 부항을 떼어냈습니다. 소피아 씨가 거울로 자신의 허리를 보니 둥근 자국들이 남아 있었어요. 빨갛고 보라색이 섞인 자국이었죠. 이게 정상인가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 자국이 바로 어혈이 빠진 흔적이에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던 부분이죠. 정민수 한의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설명을 듣고 나니 소피아 씨도 덜 걱정되었어요. 치료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보다 허리가 훨씬 편했던 거예요. 물론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지만 치료 전보다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정민수 한의사가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소피아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 번에 다 나을 순 없어요. 일주일 정도 매일 치료받으시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집에서는 무리하지 마시고 따뜻한 찜질을 자주 해주세요. 그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 방법도 꼼꼼히 알려주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서기 전 정민수 한의사는 소피아 씨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어요. 대추차예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피아 씨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차를 받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났어요. 한 모금 마시니 몸속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맛있네요. 소피아 씨가 말하자 정민수 한의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치료 때 또 드릴게요. 내일 같은 시간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올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피아 씨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소피아 씨는 매일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지혜 씨가 함께 가주었지만 곧 혼자서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한의원에 가서 침과 부항 치료를 받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날마다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넷째 날쯤부터는 걸을 때 거의 불편함이 없어졌고 일주일이 지나자 허리 통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국 전통의학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은 몰랐어요. 소피아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면 적어도 한 달은 걸렸을 상황이었거든요. 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정민수 한의사는 항상 세심하게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어제보다 나아지셨어요? 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식사는 제대로 하셨어요? 그는 단순히 허리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소피아 씨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걱정해 주었어요. 이런 따뜻한 관심은 프랑스 병원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의사들이 대부분 바빠서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시간을 쏟지 않거든요. 정민수 한의사의 진심 어린 태도에 소피아 씨는 점점 감동받았습니다.
치료가 끝날 때마다 정민수 한의사는 항상 대추차나 생강차 같은 따뜻한 차를 내주었어요. 그리고 소피아 씨의 한국 생활에 대해 물어보곤 했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때요? 적응하기 힘들진 않으세요? 한국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처음엔 짧은 대화였지만 날이 갈수록 대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정민수 한의사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소피아 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좋은 청자였어요. 그가 진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에 소피아 씨는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일주일간의 치료가 끝나고 소피아 씨의 허리는 거의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마지막 진료날 정민수 한의사가 말했어요. 이제 거의 다 나으셨네요. 앞으로는 등산하실 때 조심하시고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세요. 그는 허리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도 직접 시범을 보이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피아 씨는 고마운 마음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빨리 나았어요. 제가 저녁 한 끼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소피아 씨가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정민수 한의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맛있는 한식당을 소개해 드릴게요. 프랑스 음식보다 한국 음식이 몸에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의 배려심 깊은 대답에 소피아 씨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곳으로 가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어때요? 좋습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진료실 밖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때 소피아 씨는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죠. 토요일 저녁 소피아 씨는 신촌 근처의 작은 한정식집에서 정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한의원에서 만날 때와 달리 편한 옷을 입은 그는 더 편안하고 친근해 보였어요. 여기는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사장님이 음식을 정말 잘하세요. 그가 식당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여러 가지 반찬들이 차려졌고 곧 따뜻한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나왔어요. 소피아 씨는 젓가락 사용이 아직 서툴렀지만 정민수 씨가 친절하게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처음엔 누구나 어려워해요.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민수 씨는 자신이 어떻게 한의사가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사실 처음엔 서양의학을 공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한의사셨거든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가 환자들을 치료하시는 걸 보면서 자랐죠. 침한대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피아 씨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전통의학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어요. 소피아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생활, 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죠. 특히 선생님처럼 진심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라는 걸 느꼈어요. 소피아 씨의 솔직한 말에 정민수 씨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제가 한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의사라면 누구나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해야죠.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정민수 씨는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소피아 씨는 프랑스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서로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죠. 둘 다 예술을 사랑했고 음악을 좋아했으며 사람들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랐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소피아 씨는 시계를 보고 놀랐습니다.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정민수 씨는 소피아 씨에게 서울의 다양한 곳을 소개해 주었어요.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 야경을 보았고 광장시장에서 빈대떡과 육회를 먹었으며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민수 씨는 소피아 씨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주는 훌륭한 가이드였어요. 저 건물이 동대문이에요. 조선시대부터 있던 문인데 지금은 현대적인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소피아 씨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습니다. 소피아 씨도 정민수 씨에게 프랑스 문화를 알려주었어요. 프랑스 영화를 함께 보고 프랑스 요리를 만들어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라따뚜이라는 프랑스 요리예요. 야채를 주로 사용해서 건강에도 좋아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맛보는 정민수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맛있네요. 프랑스 음식이 이렇게 깊은 맛이 있는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을 걸으면서 소피아 씨는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민수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의 배려심 깊은 행동 하나하나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소피아 씨는 한강 물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6개월이었고 이미 4개월이 지나 있었습니다. 앞으로 2달 후면 프랑스로 돌아가야 했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지? 소피아 씨는 불안했습니다. 정민수 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고 그녀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감정 표현에 서툰 경우가 많죠. 그는 소피아 씨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곧 프랑스로 돌아갈 텐데 내 마음을 전하는 게 맞을까? 혹시 그녀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 매일 밤 잠들기 전 정민수 씨는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어느덧 소피아 씨의 교환학생 기간이 1달 남짓 남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서로에게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던 중 소피아 씨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민수 씨, 저 다음 달이면 프랑스로 돌아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수 씨는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알고 있어요. 짧은 대답 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옥마을 근처의 작은 찻집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피아 씨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민수 씨, 솔직히 말하면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기가 너무 두려워요. 여기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고 특히 민수 씨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소피아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민수 씨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든든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소피아 씨. 당신을 처음 만난 날부터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환자로 만났지만 당신은 제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민수 씨는 평소답지 않게 길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에겐 프랑스에 돌아가야 하는 이유들이 있고 꿈과 계획이 있을 테니까요. 제가 그걸 막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피아 씨는 프랑스로 돌아가면 취업을 해야 하고 부모님도 곁에 계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 대한 애정이 너무 깊어졌고 정민수 씨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수 씨는 한의원이 있고 환자들이 있었죠. 쉽게 프랑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우리 장거리 연애를 해봐요. 쉽지 않겠지만 시도는 해보고 싶어요. 소피아 씨의 제안에 정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봅시다. 우리 노력해봐요. 소피아 씨가 프랑스로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정민수 씨는 소피아 씨를 배웅했어요. 출국장 앞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포옹했습니다. 연락 자주 할게요. 매일 영상통화해요. 소피아 씨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조심해서 가세요. 정민수 씨도 목이 메는 걸 느꼈어요. 소피아 씨가 출국장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정민수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소피아 씨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정민수 씨와 영상통화를 하는 게 그녀의 일과였어요. 시차가 8시간이나 차이 났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시간을 맞춰가며 통화했습니다. 파리는 아침이고 서울은 저녁일 때, 혹은 파리는 밤이고 서울은 새벽일 때 두 사람은 화면 너머로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어떤 환자를 봤어요? 오늘 면접은 어땠어요? 사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연애는 쉽지 않았습니다. 시차 때문에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어려웠고 중요한 순간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소피아 씨가 힘든 면접을 보고 위로가 필요할 때 정민수 씨는 화면 너머에서만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정민수 씨가 어려운 환자를 치료하며 고민할 때 소피아 씨는 전화로만 응원해 줄 수 있었죠. 때로는 서로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고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바빴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런 작은 다툼들이 쌓여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두 사람은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소피아 씨가 파리의 한 회사에서 정규직 제안을 받은 거예요. 좋은 조건이었고 그녀가 원하던 분야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받아들이면 당분간 한국에 갈 수 없었죠. 소피아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민수 씨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정민수 씨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그는 예상 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축하해요, 소피아. 당신이 원하던 일이잖아요. 그 기회를 잡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소피아 씨는 그 뒤에 숨겨진 슬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요? 우리는요? 소피아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연락하며 지내면 돼요. 당신의 꿈을 포기하게 할 순 없어요. 정민수 씨의 말은 배려로 가득했지만 소피아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 씨는 부모님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현실적으로 조언했어요. 소피아, 사랑도 중요하지만 내 미래도 생각해야지. 그 한국 남자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기다려줄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내 생각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일자리는 나중에도 찾을 수 있어. 하지만 진짜 사랑은 흔하지 않단다. 어머니의 말이 소피아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 씨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민수 씨와 함께 하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소피아 씨는 정민수 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씨, 저 결정했어요. 그 일자리 제안을 거절할 거예요. 대신 한국으로 돌아갈게요.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을게요. 소피아 씨의 말에 정민수 씨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그건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저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소피아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민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소피아. 제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소피아 씨는 파리에서의 일자리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딸의 결연한 의지를 보고 결국 응원해주기로 하셨어요. 네가 정말 행복하다면 우리는 지지할게.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아버지는 딸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소피아 씨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남자한테 잘 부탁한다고 전해줘. 우리 딸 울리면 가만 안 둔다고. 웃으면서도 진지한 어머니의 말에 소피아 씨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났습니다. 한국행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비자 문제, 취업 준비, 집 구하기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어요. 하지만 정민수 씨가 한국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외국계 회사의 채용 정보를 찾아주고 살만한 동네를 알아봐 주었죠. 신촌 근처에 좋은 원룸이 나왔어요. 제 한의원에서도 가깝고 지하철역도 가까워요. 정민수 씨의 세심한 배려에 소피아 씨는 감사했습니다. 3개월간의 준비 끝에 소피아 씨는 드디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정민수 씨가 소피아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은 공항 한가운데서 한참 동안 포용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요. 저도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민수 씨는 소피아 씨의 무거운 짐을 들고 함께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함께 있을 수 있네요. 소피아 씨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피아 씨는 운 좋게도 서울에 있는 프랑스 회사의 한국 지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프랑스어와 영어, 그리고 기본적인 한국어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죠. 일은 바빴지만 보람 있었고 무엇보다 정민수 씨와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주중에는 각자 바쁘게 일하고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남산을 산책하거나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먹거나 때로는 그냥 집에서 영화를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6개월이 흐른 어느 날 정민수 씨가 소피아 씨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소피아, 다음 주 우리 프랑스 가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소피아 씨는 놀랐어요. 프랑스요? 왜요? 당신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정민수 씨의 진지한 표정에 소피아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의도를 알 수 있었거든요. 정말요? 부모님께 인사를? 네, 이제 진지하게 우리 미래를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정민수 씨의 말에 소피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일주일 후 두 사람은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소피아 씨의 부모님은 공항에 마중 나오셨어요. 정민수 씨를 처음 본 아버지는 그를 한참 바라보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소피아한테 많이 들었어요. 서툰 영어로 인사하는 아버지를 보며 정민수 씨도 긴장한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민수 씨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어머니의 포옹에 정민수 씨는 조금 놀랐지만 곧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파리에서의 일주일은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민수 씨는 소피아 씨의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프랑스어는 서툴렀지만 영어와 몸짓으로 진심을 전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허리 통증으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민수 씨는 자신이 가져온 침과 도구로 직접 치료해드렸어요. 신기하네. 정말 효과가 있어. 아버지는 놀라워하며 정민수 씨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민수 씨의 세심한 배려와 예의 바른 태도에 감동받았죠. 셋째 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인 식사 자리에서 정민수 씨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민수 씨의 진지한 표정에 식탁의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소피아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소피아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 상자였죠.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 소피아가 제 아내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두 분의 허락을 받고 싶습니다.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피아 씨는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정민수 씨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이번 일주일 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도 봤죠. 제가 뭐라고 반대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일어나 정민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그날 밤 에펠탑 아래에서 정민수 씨는 소피아 씨에게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소피아, 당신과 함께 평생을 살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정민수 씨의 프로포즈에 소피아 씨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1000번이라도 네. 두 사람은 에펠탑의 불빛 아래서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고 파리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소피아 씨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산에서 넘어진 사고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네. 파리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이 많았어요. 결국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가 가족만 초대해서 서울의 작은 예식장에서 식을 올리기로 했죠. 소피아 씨의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시기로 하셨고 정민수 씨의 가족들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준비 과정은 바빴지만 두 사람에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결혼식 한 달 전 소피아 씨는 정민수 씨의 부모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정민수 씨의 부모님은 따뜻하게 소피아 씨를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며느리. 민수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민수 씨의 어머니는 소피아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직접 만든 한식이 상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김치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까지. 이 음식들 다 드실 수 있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어머니. 저 한국 음식 정말 좋아해요. 김치도 잘 먹어요. 소피아 씨가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하자 어머니는 놀라워하셨어요. 어머, 한국말 정말 잘하네. 우리 민수가 잘 가르쳤나 봐. 식사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정민수 씨의 어머니는 소피아 씨에게 한국의 전통 예절과 시댁 식구들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편하게 지내면 돼요. 너무 격식 차리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셨죠.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소피아 씨의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하셨고 양가 가족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통역을 통해 서로 소통했습니다. 두 집안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같아서인지 금방 친해지셨죠. 결혼식 전날 밤 리허설 디너 자리에서 소피아 씨의 아버지가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두 젊은이의 사랑과 행복을 위해 정민수 씨의 아버지도 잔을 들며 화답하셨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결혼식 당일 소피아 씨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정민수 씨는 턱시도를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예식장에 서 있었어요. 바이올린 연주가 시작되고 소피아 씨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입장했을 때 정민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그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소피아 씨도 정민수 씨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례 없이 진행된 결혼식은 간소하지만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쓴 서약서를 읽었어요. 정민수 씨가 먼저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허리를 다쳐 한의원에 왔던 그날, 당신은 환자였지만 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당신의 아픔을 치료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당신의 꿈을 응원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소피아 씨도 서약서를 읽었습니다. 민수, 당신은 제게 한국을 알게 해줬고 사랑을 가르쳐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에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당신의 아내로, 동반자로, 가장 친한 친구로 살겠습니다. 소피아 씨의 말에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양가 어머니들은 이미 눈물을 닦고 계셨죠. 반지 교환 순서가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제 입맞춤으로 서약을 확인해 주세요. 사회자의 말에 정민수 씨는 소피아 씨를 부드럽게 안고 키스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소피아 씨는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내 인생이 맞나? 꿈만 같아. 하지만 정민수 씨를 꼭 안고 있는 이 순간은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는 양국의 음식이 함께 준비되었습니다. 한식 뷔페와 프랑스 디저트가 조화롭게 차려졌어요. 손님들은 음식을 즐기며 두 사람의 행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민수 씨의 한의원 동료들과 환자들도 축하하러 왔고 소피아 씨의 회사 동료들도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이 국제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에요. 꼭 행복하게 사세요. 축하 인사를 받을 때마다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서울 근처의 작은 한옥 스테이에서 조용히 며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신혼여행은 나중에 천천히 가요. 지금은 그냥 둘이서만 조용히 있고 싶어요. 소피아 씨의 제안에 정민수 씨도 동의했습니다. 북촌의 한옥에서 보낸 사흘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밤에는 별을 보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제 우린 정말 가족이네요. 소피아 씨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 가족. 정민수 씨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결혼 후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소피아 씨는 회사에 다니며 일을 계속했고 정민수 씨는 한의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두 사람은 신촌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구해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가구를 고르고 커튼을 달고 부엌을 꾸미는 모든 과정이 즐거웠죠. 여기는 우리만의 공간이에요. 우리 집. 소피아 씨는 새 집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아침을 먹고 저녁이면 같이 저녁을 준비하는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어요. 정민수 씨는 소피아 씨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김치찌개는 이렇게 만들어요. 먼저 돼지고기를 볶고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소피아 씨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어요.
특히 된장찌개를 잘 끓였습니다. 당신 요리 솜씨가 점점 좋아지네요. 이제 제 어머니보다 낫는데요? 정민수 씨의 칭찬에 소피아 씨는 뿌듯했습니다. 반대로 소피아 씨는 정민수 씨에게 프랑스 요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함께 퀴슈를 만들고 크림 브듈레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6개월쯤 되었을 때 소피아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국에서 산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타났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어서 3번이나 다시 검사했어요. 모두 양성이었습니다. 저녁에 정민수 씨가 퇴근했을 때 소피아 씨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기다렸죠.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정민수 씨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민수, 앉아봐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소피아 씨의 진지한 표정에 정민수 씨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아니요,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소피아 씨는 주머니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정민수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던 정민수 씨가 곧 깨달았어요. 이게 정말요? 우리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소피아 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민수 씨는 소피아 씨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정말 기뻐요. 우리 아기라니. 믿기지 않아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아기 이름을 뭘로 지을지, 아기 방을 어떻게 꾸밀지 온갖 계획을 세우며 밤을 새웠습니다. 프랑스 이름과 한국 이름을 둘 다 가진 아이면 좋겠어요. 소피아 씨의 제안에 정민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물려받은 아이가 되면 멋질 것 같아요. 임신 기간 동안 양가 부모님들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정민수 씨의 어머니는 매주 서울에 올라와 소피아 씨를 챙겨주셨어요.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시고 태교의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소피아 씨의 어머니도 프랑스에서 영상통화로 매일 연락하며 딸을 걱정했어요. 잘 먹고 있니? 힘든 건 없고? 엄마,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가 정말 잘 챙겨주세요. 소피아 씨는 한국의 시어머니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민수 씨는 한의사로서 소피아 씨의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임신 중에 먹으면 좋은 한약을 직접 조제해주고 입덧이 심할 때는 침으로 증상을 완화시켜 주었어요. 한의학에는 임산부를 위한 치료법들이 많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전문적인 도움 덕분에 소피아 씨는 비교적 편안한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변 임산부들이 힘들어하는 것에 비하면 소피아 씨는 정말 건강한 임신 생활을 했죠.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 소피아 씨는 동네 한국 아줌마들과 친해졌습니다. 매일 산책을 나가면 만나는 동네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처음엔 외국인이라 신기해하시더니 점점 친숙하게 대해주셨어요. 아이고, 며느리 배가 많이 불렀네. 아들이야, 딸이야? 딸이래요, 할머니. 그래, 딸 좋지. 딸이 효도한다. 할머니들은 소피아 씨에게 여러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어떻게 태교를 하면 좋은지, 출산 후 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어느 날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소피아 씨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우리 집에서 미역국 먹고 가. 임산부한테 미역국이 제일 좋아. 할머니 댁에 가보니 다른 아줌마들도 모여 계셨습니다. 모두 소피아 씨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함께 미역국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왔다며? 거긴 어때? 파리는 아름다운 도시예요. 하지만 한국이 더 좋아요. 소피아 씨의 대답에 할머니들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우리나라가 좋지. 우리 며느리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 다 됐네. 그날 이후로 소피아는 동네 한국 아줌마들의 모임에 자주 참석했습니다. 같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때로는 한 분의 집에 모여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웃과 이렇게 가깝게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공동체 문화가 소피아 씨는 정말 좋았어요. 외국에서 왔지만 나는 이제 이 동네 사람이야. 이웃들이 가족처럼 느껴져. 소피아 씨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한국을 진짜 고향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소피아의 부모님이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날아오셨어요. 손주를 보기 위해서였죠. 공항에서 만난 부모님은 소피아 씨의 큰 배를 보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엄마가 다 됐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정민수 씨의 부모님도 함께 공항에 나오셨고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통역 없이도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친해지셨거든요. 출산 예정일보다 이틀 앞당겨져서 소피아 씨는 새벽에 진통을 느꼈습니다. 민수, 아기가 나오려나 봐. 잠에서 깬 정민수 씨는 급히 병원 가방을 챙기고 차를 몰았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네 분의 부모님과 정민수 씨가 초조하게 기다렸죠. 10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간호사의 말에 모두 환호했어요. 정민수 씨가 처음으로 분만실에 들어가 소피아 씨와 아기를 만났습니다. 땀에 젖은 소피아 씨는 지쳐 보였지만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정민수 씨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너무 작고 가벼워. 정민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작은 주먹을 쥐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정말 예쁘죠? 소피아 씨가 물었습니다. 예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기적 같아요. 정민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회복실로 옮긴 후 양가 부모님들이 손주를 만났습니다. 두 할머니는 아기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너무 예쁘다. 소 뷰터펄. 마이 그랜도터. 한국어와 프랑스어, 영어가 뒤섞인 감탄사들이 회복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아버지들도 아기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죠. 네 분의 조부모님들이 차례로 아기를 안아보셨어요. 아기는 여전히 눈을 감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기 이름은 서연으로 지었습니다. 한국 이름이었죠. 프랑스 이름은 에밀리로 정했어요. 서연 에밀리.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두 이름을 모두 등록했어요. 우리 딸은 한국인이자 프랑스인이에요.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모두 누리며 자랄 거예요. 소피아 씨는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정민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서연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소피아 씨는 한국 전통 방식대로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정민수 씨의 어머니가 추천해 주신 곳이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의 회복을 위한 특별한 식사와 관리를 제공했습니다. 매일 미역국이 나왔고 산모 마사지를 받았으며 신생아 돌보는 법도 배웠죠. 소피아 씨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가 정말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한국이 이런 면에서 정말 앞서 있네요. 집으로 돌아온 후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깨서 우는 아기 때문에 두 사람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힘들어도 행복했습니다. 서연이가 처음으로 미소 지었을 때, 처음으로 웃음소리를 냈을 때, 처음으로 뒤집기를 했을 때 매 순간이 감동이었죠. 민수 봐요. 서연이가 나를 보고 웃어요. 정말이네요. 엄마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가며 두 사람은 부모로 성장해 갔습니다. 정민수 씨의 어머니는 자주 서울에 올라와 육아를 도와주셨습니다. 아기 목욕시키는 법, 젖병 소독하는 법, 기저귀 가는 법 등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소피아 씨는 시어머니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없었으면 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뭘 그런 말을 해. 이게 다 당연한 거지.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아.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소피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100일이 되었을 때 두 집안 가족 모두가 모여 100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서연이는 정말 예뻤어요. 작은 색동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은 모습이 인형 같았습니다. 100일상에는 백설기, 수수팥떡, 과일 등이 차려졌고 가족들은 서연이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습니다. 소피아 씨의 부모님도 프랑스에서 다시 날아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셨어요. 한국의 100일 잔치 풍습이 정말 아름답네요. 소피아 씨의 어머니가 감동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4명의 조부모님들이 서연이를 중심으로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소피아 씨와 정민수 씨가 뒤에 서서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한국인 할아버지 할머니와 프랑스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한국인 아빠와 프랑스인 엄마. 서연이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랄 아이였습니다. 사진을 보며 소피아 씨는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산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을 때 이런 미래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때의 사고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네. 서연이가 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고 엄마 아빠라는 말도 할 줄 알았어요. 신기하게도 서연이는 한국어를 먼저 배웠습니다. 소피아 씨가 프랑스어로 말을 걸어도 서연이는 한국어로 대답했죠. 엄마, 맘마, 위, 안브이에이 메인저. 소피아 씨가 프랑스어로 대답하면 서연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민수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살다 보니 한국어가 편한가 봐요. 나중에 크면 자연스럽게 프랑스어도 배울 거예요. 돌잔치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양가 가족은 물론이고 동네 아줌마들, 정민수 씨의 한의원 환자들, 소피아 씨의 회사 동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돌잡이 시간이 되었을 때 테이블 위에는 실, 책, 연필, 마이크, 청진기, 돈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한참 고민하더니 책을 집었어요. 학자가 되겠네.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소피아 씨는 딸을 안아 올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세 식구. 소피아 씨는 소파에 앉아 서연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정민수 씨는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정말 훌륭한 엄마예요. 민수 씨도 정말 좋은 아빠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서연이는 엄마 품에서 책을 보다가 스르르 잠들었죠. 소피아 씨는 지금의 삶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4년 전 산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던 그날, 친구의 권유로 한의원을 찾았던 그 결정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만약 그때 병원에 갔다면, 만약 정민수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게 운명이었나 봐요. 소피아 씨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난 건 기적이에요. 정민수 씨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소피아 씨는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치를 직접 담그고 동네 할머니들과 시장에 가고 명절이면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죠. 한복을 입고 절을 하는 것도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한국어도 거의 완벽하게 구사해요. 가끔 프랑스 억양이 섞이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매력적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회사 동료들은 소피아 씨를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처럼 대합니다. 동네 아줌마들도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시죠. 소피아 씨의 부모님은 이제 1년에 2번씩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처음엔 낯설어 하시던 한국 문화도 이제는 좋아하세요.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시고 아버지는 한국 소주를 좋아하십니다.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야. 소피아가 여기서 행복하니 우리도 기뻐. 부모님의 말에 소피아 씨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정민수 씨의 부모님과 소피아 씨의 부모님은 이제 친구처럼 지내세요. 영상통화로 자주 연락하시고 서연이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으십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 셋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아빠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걷고 소피아 씨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어요. 한강 다리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네요. 소피아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처럼요. 정민수 씨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소피아 씨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산에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만약 한의원에 가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 모든 만약들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그 결과 지금의 행복이 있으니까요. 한국은 소피아 씨에게 단순히 거주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해준 나라, 사랑을 만나게 해준 나라, 가족을 선물해준 나라였죠. 한국은 소피아 씨의 두 번째 고향이자 진짜 집이었습니다. 이제 소피아 씨의 꿈은 서연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모두 경험하며 자라는 딸을 보며 행복해하는 거죠. 서연아, 너는 정말 행운아야. 두 나라의 사랑을 모두 받으며 자랄 수 있잖아. 소피아 씨는 잠든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입니다.
정민수 씨도 옆에서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소피아 씨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진짜 행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여행,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 낯설었던 치료법,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지금의 완벽한 삶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의학이 그녀의 허리를 치료해 준 것처럼 한국의 따뜻한 정이 그녀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어요. 그리고 정민수 씨의 사랑이 그녀의 인생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넘어지는 것이 두렵더라도 그 넘어짐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랑과 용기만 있다면 어떤 문화적 차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입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면서도 사람의 정을 잃지 않는 나라죠. 소피아 씨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한국은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이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